호레이쇼 엘저의 전형적인 소설이 보여주는 이 같은 중요한 특징들은 위대한 캐츠비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화자인 얘기에 여러 차례 주목한 바 있는 제이 캐츠비의 단정한 차림새와 은근한 부침성은 엘저의 소설 속 주인공이 가질 만한 영웅적 호소력을 캐츠비에게도 부여한다. 비록 캐츠비가 엘저의 소설 속 주인공만큼 도덕적이진 않지만 말이다. 그리고 캐츠비는 엘저의 소설 속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비천한 출신임에도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일한다. 심지어 예기치 못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휘해야 할 상상력과 담대함도 넘칠 만큼 가지고 있다. 개츠비에게 그 기회는 댄 코디와 더불어 찾아온다. 그날 오후 호숫가를 따라 빈둥거리고 있던 것은 제임스 개츠였다. 하지만 노젓는 배를 밀려 투올로미호로 다가간 코디에게 반시간 뒤면 바람이 불어 배가 박살날 것이라고 알려준 것은 이미 제의 개츠비였던 것이다. 개츠비가 엘제의 소설 속 주인공과 닮은 점은 또 있다. 개츠비 역시 속임을 당한다는 점이다. 개츠비는 댄 코디와 5년간 함께 일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배웠지만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을 부당하게 빼앗긴다. 코디의 뜻에 따라 23세의 제이 개츠비에게 돌아가기로 되어 있던 2만 5천 달러의 유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법정 장치로 말미암아 코디의 동료인 엘러 케이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데이지 또한 개츠비를 속였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개츠비가 유럽에 머물러 있는 동안 톰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와 데이지 양쪽은 끈질기게 추구했던 개츠비는 소설이 끝나기 전에 둘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마지막으로 주인공보다 비중이 낮은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해 주인공을 돕는다는 것과 아버지 같은 존재인 사업가가 한 명 이상 나타나 주인공을 뒷받침한다는 것도 위대한 캐츠비가 엘저의 소설과 닮은 점이다. 위대한 캐츠비에서 주인공을 돕는 역할은 닉 캐리웨어이가 아버지 같은 존재인 사업가의 역할은 댄 코디가 각각 맡는다. 캐츠비가 전쟁에서 돌아와 물리폰으로 지낼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를 건져낸 마이어 울프심 또한 아버지 같은 존재인 사업가로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자수성가 이데올로기를 가장 구석구석까지 전파한 도구는 아마도 맥코피 독본일 것이다. 맥코피 독본은 초등학교 읽기 교육에 사용되던 일련의 교과서들로 19세기 중반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미국 교육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맥코피 독본에 수록된 이야기와 시 작품들은 당시 유행하던 성공 교본들이 강조하던 바로 그 덕목들, 이를테면 정직하고 근면하며 친절할 것, 술과 나쁜 친구들을 멀리할 것 등과 같은 덕목들을 똑같이 예찬한다. 성공 교본들과 호레이쇼 엘자의 소설들을 비롯한 자수성과 담론을 유통시키는 다른 텍스트들처럼 맥코피 독본은 선한 성격이 성공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 한다. 예컨대 가난한 소년이 직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중에 노인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밝혀진다. 이 길이 편히 건넬 수 있도록 친절히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고아로 자라난 소녀는 신사의 금시계를 훔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한 덕분에 부유한 신사의 양자로 입양된다. 이처럼 맥코피 독본에 실린 이야기들 속 주인공은 자수성가한 영웅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며 개츠비는 자수성가한 영웅과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 이 관점에서 계속 보자면 개츠비가 된 코디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코디의 요트로 다가가 바람이 들이닥칠 것을 경고한 그의 선한 행동 덕분이다. 맥코피 독본에 등장하는 소년들이 선한 성격 덕분에 성공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아무튼 개츠비는 선한 행동으로 얻은 일자리를 발판 삼아 그토록 열망해왔던 경제적 성공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츠비의 젊은 시절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이 마구 생겨나던 시기 사이에는 아주 놀라운 유사성이 발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매슈 조지푸스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 이를테면 제이 굴드, 짐 피스크, 필립 아머, 앤드류 카네기, 제임스 힐, 존 록펠러, 제이 쿡 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경험들을 자세히 언급했다.
조지푸스는 문학적 분석에는 별 관심이 없고 백만장자들의 이야기를 위대한 개츠비와 비교하지도 않지만 그가 들려주는 백만장자들의 경험과 제2 개츠비의 생애는 너무나도 비슷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조지푸슨에 따르면 가난하게 태어난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일찌감치 아버지의 곁을 떠나 홀로 방황하며 자기만의 길을 가고자 했다. 그들은 길이에도 좋을 만한 나름의 수완과 자립심을 이미 소년 시절부터 슬쩍 보여준 것이다. 그들의 친구들은 술과 도박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들 자신은 그런 것과 거리를 두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냉정을 기하던 이들이었기에 폭력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금강을 발굴하거나 천연자원을 독점하는 식으로 대부분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이 같은 방법은 재정적으로 위험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재산은 순식간에 쌓였다가 사라지기 일쑤여서 윌스트리스트에서 그들에게 재산을 사치당한 일꾼의 주주들은 물론이고 변경지대에서 그들과 함께한 동료들조차 순간적으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폭도로 돌변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질적 진보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철도 건설이나 금강지대 발굴 쪽으로 쏠리는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과정의 중심에는 개인의 부와 그에 따른 지위의 변화에 관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지푸슨이 말한 자수성가형 인물은 부자가 되어 자신의 출신 계급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성공의 원동력을 삼았다. 그리고 이는 제2 개츠비의 모습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자수성가형 인물과 마찬가지로 개츠비 역시 일찍이 집을 떠나 홀로 방황하며 자기만의 길을 가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들의 나쁜 습관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부를 축적하였다는 점도 조지푸슨이 설명한 자수성가형 인물의 면모와 매우 흡사하다. 이처럼 자수성가형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은 1890년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에 등장한 온갖 텍스트들 사이를 순환하던 담론이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수성가 담론을 반영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담론은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사이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교본, 어린이용 일극거리, 전형적인 교훈적 소설 등과 같은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텍스트들 사이에서 순환하는 담론이 당대 최고의 정교한 예술품으로 꼽히는 위대한 개츠비에도 속속들이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대한 개츠비는 자수성가 담론의 중요한 모순 가운데 하나를 폭로한다는 점에서 자수성가 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하는 소설이기도 하다. 이 모순은 자수성가 담론이 역사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수성가 담론은 세상의 명성을 떨치는 데 필요한 야망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다고 단언하지만 정작 자수성가 담론 자체는 역사를 외면하고 그 바깥으로 달아남으로써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간의 한계라는 역사적 현실을 초월하고픈 욕망에 잔뜩 물들어 있다. 이 같은 모순은 앞으로 살펴본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의 자전적 이야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수성가를 이룬 인물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혹독한 역사적 현실, 특히 가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자찬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자찬이 역사적 현실에 대한 거부라는 형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수성가형 인물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고통을 미래와 성공을 예고하는 전조로서 포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자기들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가난을 극복하고자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고 이미 소년 시절부터 스스로를 미래의 백만장자로서 훈련시켰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 이상 자수성가형 인물들은 그들처럼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을 이야기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 세계를 막론하고 미국의 빈곤계층 출신들 가운데서 백만장자가 나오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수성가 담론에 따르자면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원인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빈민가에서 가난하고 고되게 살았다는 사실이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실패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실패는 개인의 성격 탓이라고 규정된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이다. 당시 대부분의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이 자선단체에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대학 등에 기부하는 방식으로만 자선 활동을 펼친 것도 그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을 돕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선단체는 나태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앤드류 카네기는 자선전에서 자신이 가난한 이민자의 자식이었음에도 행복한 가족 생활을 누렸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온 가족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서도 친지들이 정치적 문제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였는지,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시사적인 쟁점들에 대해 날마다 집안에서 얼마나 왕성한 토론이 오갔는지, 더불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한다. 실제로 카네기는 강고한 가족의 유대가 가져다준 지원과 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의 경제적 기난을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카네기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난한 청소년들, 예컨대 교육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나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는 부모의 자식들은 본인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와 달리 순조롭게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카네기는 역사적 현실을 극복해낸 자신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려는 나머지 그렇게 쉽사리 극복될 수 없는 다른 역사적 측면들은 무시한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개츠비가 자신의 출신을 부정하려 애쓰는 모습은 방금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초월하려는 욕망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개츠비의 부모는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농사꾼들이지만 그의 상상력으로는 결코 그들을 부모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대신 개츠비는 아예 새로 가족을 만들어낸다. 가족뿐 아니라 옥스포드 대학을 다녔고 부모에게서 거액의 유산을 받았다며 자신의 과거까지 날조한다. 단지 그가 부와 사회적 지위를 겸비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 납득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까 개츠비는 오랫동안 자신이 속해 있었던 사회경제적 계급과 관련된 역사적 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다. 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2 개츠비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모습에서 솟아나온 것이다. 이상적인 모습이란 당연히 역사의 바깥에서 위치해 있다. 이상적인 모습은 물질 세계의 일상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을 초월한 영역에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츠비는 바로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톰을 향한 데이지의 사랑이 그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개츠비의 모습은 닉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지금 논의하는 맥락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개츠비가 보기에 톰을 향한 데이지의 사랑은 개인의 현실적, 역사적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반면에 개츠비와 데이지가 공유하는 사랑의 감정은 역사를 초월한 불변의 차원에 존재한다. 말하자면 전자와 후자는 경쟁 자체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과거를 지배할 수 있다는 개츠비의 믿음도 그가 상상하는 자신의 삶이 역사적 현실의 경계 너머에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해할 수 있다. 개츠비는 데이지가 톰과 함께 보낸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데이지가 톰에게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개츠비는 과거를 반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5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데이지와 함께 루이빌로 돌아가 그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서 말이다. 이 같은 확신은 역사 바깥의 공간에서나 가능하다. 그곳에서는 과거와 영원히 보존된 채로 언제든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따라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수성가 담론이 역사를 지우는 또 다른 방식은 널리 알려진 자수성가형 인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숱한 결점들을 무시하거나 주변화하는 것이다. 정작 그들이 성공 원인을 환경이 아닌 개인의 성격에서 찾으려 하면서도 말이다. 사실 그 시대에 나온 성공 교본들을 보면 비즈니스 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언은 별로 없다. 당시 성공 교본들은 조언은 거의 대부분 인격적 자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공의 원천은 개인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수성가의 밑거름 역시 일에 대한 감각이나 교육이 아닌 성격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가진 몇 가지 도덕적 흠결이다. 그 흠결들 덕분에 경쟁 상대들을 무자비하게 때로는 비윤리적으로 거리낌 없이 망가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측면은 자수성가형 인물의 미덕들을 찬양하는 텍스트들이 확산되는 것에 발맞춰 자취를 감춘다. 아니면 대중의 상상 속에서 자본주의의 미덕, 이를테면 경쟁력, 적극성, 강인함 등으로 새롭게 포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대한 개츠비에 쏟아졌던 비평은 반응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소설, 제목과 동명의 주인공을 낭만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러한 시각은 미국 문화에서 자수성가형 인물을 낭만화해 왔던 것과 아주 유사하다. 즉 자수성가형 인물을 높이 평가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성공을 꿈꾸는 개츠비의 욕망을 이상화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사용한 수단들은 무시하거나 주변화하는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가 처음 간행되었을 즈음에 비평가들이 남긴 평가는 이 소설이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잘 말해준다. 개츠비는 타락할 수 없는 꿈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생명력과 내면의 불꽃 그 자체이다. 비록 그 꿈을 실현하는데 놀랄만한 물질적 타락이 동반되었다고도 해도 말이다. 1945년에 윌리엄 트로이는 개츠비가 자신의 소망 충족을 경쟁의식에 투영한 인물이라고 평가했고 1952년에 탐 버넘은 개츠비가 자신을 둘러싼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락하지 않음으로써 온전히 자신을 건전하게 지켜내는 인물이라고 썼다. 그런가 하면 1954년 메리어스 뷰리는 개츠비를 열망과 선의로만 이루어진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 개츠비는 미국인들이 동경하는 낭만적 영웅의 화신으로서 싸구려 천박함에 마지막까지 물들지 않은 면역력과 그것에 저항하는 영혼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인물이란 것이었다. 1963년에는 베리 에드워드 그로스가 개츠비의 꿈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며 그런 점에서 결국 개츠비는 옳았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썼다. 그 연장선상에서 1978년에 로즈 에이드리언 갤로는 개츠비를 끝까지 자신의 순수성을 유지한 인물로 평가했고 1983년에 앙드레 르보는 개츠비가 근본적인 진실성과 영혼의 순결성을 결코 잃지 않았다고 적었다. 심지어 개츠비에게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해도 용서가 된다. 1984년에 켄트 카트라이트가 개츠비에 대해 내린 평가에 따르면 개츠비가 범죄자이면서도 낭만적 영웅일 수 있는 이유는 전통적인 것을 초월하는 어떤 가상의 도덕 기준, 즉 개츠비가 자신의 삶을 통해 긍정할 수 있는 그만의 도덕 기준을 책에서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1988년 앤드류 딜런은 세속성과 영성이 공존하는 개츠비라는 인물의 진면목을 쾌락을 추구한 성자라는 표현으로 요약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초월하는 욕망과 자주성과 담론 사이의 연관성은 맥커피 독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맥커피 독본의 내용 대부분은 자기계발 담론으로 채워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역사적 현실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북전쟁 직후에 나온 개종판의 경우 당시는 전쟁과 관련된 신화 노래가 무수히 쏟아지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을 담고 있는 작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하게 수록된 작품은 역사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북군과 남군이라는 감상적인 내용의 시다. 이 시에서 양쪽의 군사들 모두 참미하는 내용은 사실 역사상 어느 시기에 어느 전쟁에 대입시켜봐도 대강 어울릴 만한 성질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시가 들려주는 세계는 역사적 사건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시간을 초월한 세계이다. 헨리 스틸 코메이저는 이렇게 말한다. 맥커비 독본의 초판이 나온 시기에는 사람들이 아직 미국 독립전쟁과 1812년의 미영 전쟁을 기억하던 때였으나 이 책에서는 영국에 대한 적개심도 당시 영국 국왕이던 조지 3세에 대한 증오도 인디언들에 대한 잔혹 행위도 찾아볼 수 없다. 이후 멕시코 미국 전쟁 명백한 운명 젊은 아메리카 운동 등을 거치는 동안 맥커비 독본의 새로운 판본 및 개정판도
속속 가능되었다. 그런데 새 판본과 개정판은 이 같은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오리곤 통로와 캘리포니아 향하는 골드러시조차 이 책의 평온함을 흩뜨리지 못하고 누락되어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나온 개정판이 남북 전쟁까지 외면했다는 점이다. 프랜시스 핀치의 북군과 남군 공평무사함에 관한 한 걸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없었다면 맥커피 독분 안에서 어떠한 전쟁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치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맥커피 독보는 경험을 감상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역사를 초월한다. 맥커피 독보는 상처 입은 동물들, 예기치 못한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되면서 이타심에 대한 보답을 받은 고결한 어린이들, 천사처럼 아름다운 아이들의 평화로운 죽음, 영웅적 행위 등에 관한 감상적 묘사들로 가득 찬 책이다. 경험이란 것이 이토록 감상적인 표현들로 묘사되면 특유의 구체성을 잃고 일반적 자원의 이야기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즉 인간의 일상사를 비롯한 역사와 시간을 초월한 영역에서 펼쳐지는 동화 속 이야기들처럼 경험이 영웅화되거나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는 것이다. 스탠리 W. 린드버그가 언급한 대로 맥커피 독분에 실린 전쟁시는 안전하고 감상적이다. 그 시가 안전하고 감상적일 수 있는 이유는 매일매일 날카롭게 부딪히는 정치적, 사회적 쟁점들 바깥, 즉 역사 바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다.